요즘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성공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그야말로 요즘에 90% 빈집이 되는 상황이 온 지역이 있습니다. 결국 집값 잡기는커녕 서민들 주거사달이 다 걷어차게 생겼다 이겁니다. 세상 아무도 하지 않았던 주택의 금액이 아니라 주택의 개수로 그 잣대를 들이대서 집이 두 채면 징벌적 과세를 매기던 그 시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난리난 집값 잡기는 정말 요원해 보입니다. 집값이 과도하게 폭등하면서 어떤 정치인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한 11억 땡빚을 내서 강남 아파트를 사서 영끌의 표본을 보여줬고요. 또 한켠에서는 임대형 서민주택은 전세 사기 대란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사람들 피해만 커지게 됐다 이겁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역의 빌라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지역에 한 70가구 넘는 원룸형 빌라 건물의 한 30%가량이 지금 공실로 나와 있습니다. 역전세가 나오면서 공실 대부분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도시주택보증공사 허그가 대위변제를 진행 중인 집이라서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그의 이 곳간이 아주 말라가고 있습니다. 삐쩍 말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허그가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만 3조 5천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4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1993년 처음에 허그 설립 이후에 최대로 적자가 났습니다. 요즘 방화동의 빌라 주인들은요, 뭘 걱정하냐, 이러다가 90% 이상이 빈집이 될 것 같다, 이걸 걱정하고 있고, 이게 또 현실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이 시장은 그야말로 지금 초죽음 상태입니다. 2022년 말부터 터졌죠.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사지도 살지도 짓지도 말라라며 사람들은 빌라 기피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사실 말이죠. 빌라나 연립은 서민들의 주거 사달입니다. 있어야 할 주거 공간이죠. 더 나은 환경의 주택인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벌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빌라에 거주할 때 그 시간입니다. 예전에 아파트가 많이 없을 때는 다들 빌라에 살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자면 대한민국 전체 주택 중에 아파트 보급률이 58%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58%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또 42%는 비아파트, 빌라, 연립 뭐 이런 곳에 살고 있는 만큼 비아파트 시장도 주택 시장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23년 지난해 전국 빌라 거래량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1년 전보다 34% 줄었습니다. 한 13만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 정도로 확 줄었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빌라는 사기 위험이 크다. 이런 심리적 낙인이 찍혀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꾼들이 한번 메뚜기 떼 마냥 훑고 지나가면 사람들의 뇌리에 이런 심리적 공황 상태가 오는 것이기에 사기꾼들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천 미추홀구에 갔더니 여전히 전세 매물의 한 50%가 제가 볼 때는 깡통 위험이 있는 매물들이었습니다. 어떤 집은 집주인이 교도소에 가서 파산해서 집은 신탁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버젓이 이게 전세 매물로 올라와 있어서 이걸 확인해 봤더니 어떤 중개인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우리가 알아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중개하는 중개소에서 설명을 안 해주고 임차인이 알아서 알아내라는 뜻인데 아직도 순진한 임차인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의식주 중에 주거 안정을 해치는 사기꾼들은 더욱더 엄벌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의식주가 아니고 식주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고 그 다음에 거주의 안정, 그 다음에 내 몸을 가려주는 입을 것이 중요하겠죠. 요즘 거래되고 있는 빌라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그 노후 빌라들이다 이겁니다. 솔직히 재개발도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표영호TV를 보시는 분들은 특히 더 잘 아실 텐데요. 공사비 폭등으로 분담금이 정말 많이 늘어나서 재개발 재건축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리만치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빌라를 얼른 지어서 또 얼른 분양하고 빠지는
빌라 장사하시는 분들도 요즘 빌라를 짓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주택 인허가 물량이 38만 8,891가구였는데 그 중에 아파트가 34만 2,291가구 88%를 차지했고 빌라도 있긴 있습니다. 14,700가구가 조금 넘는데 전체 인허가 물량 중에 한 3.7%밖에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변에 빌라 사업하시는 분들은 파산 위기에 몰린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엊그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빌라의 전세 월세 비율도요, 월세 비중이 70%였습니다. 이런 이유도 바로 사기당할까봐 그런 겁니다. 전세 사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진짜 멀쩡한 임대인분들마저도 사기꾼 취급받는 일도 많이 생겼죠. 정부가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원하는 그 전세보증금만큼을 다 대출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몰린 거고, 또 전세보증금을 낮춘 만큼 요 남는 금액만큼 또 월세를 받는 분들도 있죠. 자,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뭡니까? 매매가 떨어지겠죠. 그럼 뭡니까? 또 역시 공시가도 떨어집니다. 공시가가 떨어지면 각종 세금도 좀 덜 내겠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하락하면 불안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임차인들은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뭐 대출을 좀 덜 받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 이자가 줄어드니까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하락하면 기존 임차인들도 또한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를 놓으시는 집주인분들이나 부동산 중개소는 사실 전세가율이 높아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전세가율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신 분들은 전세가를 낮출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빌라는 좀 오래전에 사서 임대를 놓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갭 투자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분들의 물건이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그건 또 본인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이라는 게 임시로 임차인에게 빌린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내가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빌린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돈을 여기저기 막 또 굴려서 불려보려다가 역전세가 나면,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리스크는 집주인이 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돈을 빌려서 비싼 땅을 사서 개발업을 진행하다가 자금이 막혀서 이게 스톱이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그것도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또 고분양가를 내걸고 분양을 하다가 망가지면 그것도 역시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걸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되는 거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 이야기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불편해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제가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활발해집니다. 요즘 임대인들은요, 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 강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보증금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건데요. 자, 임대인들 입장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뭐 물론 나라에서도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허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허그의 재무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증 한도를 확대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죠. 허그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준 대입연재액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3조 5천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회수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허그는 국토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으로 유상증자를 받아서 한 4조 원 정도의 규모의 자본을 수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계속 뭔가가 돈이 새나간다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퍼주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부동산에 미친 급등, 그리고 허그의 전세대출을 악용한 그 사기꾼들 때문에 아주 멀쩡한 임대인분들마저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 정책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저가 가격으로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또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게 해주겠다, 이런 정책 목표가 좀 제시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신축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축이 아니면 이게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점점 더 우리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빌라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업형 장기 임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전세보다는 운영 이익이 발생해야 기업들은 참여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전세
임대보다 월세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질 수 있고 결국은 월세가 더 비싸질 수가 있다, 이런 염려도 됩니다. 기업은 서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기업의 최우선은 가치 창출, 이익 창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빌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지도 매매, 살지도 전세, 짓지도 분양 하지 말라는 이 빌라 시장이 아마도 특히 서울의 빌라는 차후에 값이 더 비싸질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이유는요, 아파트에 비해서 현저하게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초고가로 짓는 아파트보다도 어쩌면 차후에는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빌라들이 결국 아파트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빌라가 인기가 없는 것은요, 수도권의 외곽 지역에 잘 지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서울의 빌라들이 인기가 없지만 차후에는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보다는 서울의 빌라가 더 인기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도 해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것은요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으리라 봅니다. 자, 빌라 시장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빌라 사기를 쳤던 사람들 덕분에 지금 이 지경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이런 사기꾼들은 정말 빨리 근절돼야 되겠다, 법이 좀 더 엄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강하게 가져봅니다. 부동산값, 아파트값을 폭락하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과 폭락보다는 점층적인 하락 또는 하락 보합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급등을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으나 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볼 때는 22년 일시적인 폭락과는 다르게 아파트값의 폭락이 아니라 쇠락이 온 것 같습니다. 가격 하락 부분이 큰 폭의 하락이기보다는 조금씩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파트 매물이 봄이 되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고 거래 또한 살짝 늘어났지만 매물량을 소화하고 가격이 치고 올라갈 만큼의 거래는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얼어붙고 삶이 팍팍해졌기 때문에 고가의 부동산을 살 여력도 없을 뿐더러 빚을 내서 또 산다고 하더라도 더 크게 오를 리가 없다, 먹을 게 없는 시장이다, 이런 심리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 쪽, 송파구 쪽 아파트 값이 다시 급격하게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사실상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거래도 생각보다는 안 터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과 한강 사이에 있는 6,8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파크리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지난달 3월 12일에 10억 6천만 원에 손이 바뀌었습니다. 59제곱미터 같은 면적이 21년 10월에는 20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2년 반 만에 뭡니까? 반값 거래가 된 겁니다. 바로 직전 거래랑 비교를 해봐도 직전 거래는 지난 2월에 1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대략 6,900만 원 정도 급락돼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84제곱미터의 경우, 그러니까 32평을 보면은 21년 8월에 최고가가 25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고점을 지나서 23년 2월에는 19억 2,75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좀 반등해서 23억 선에 거래가 되는 듯 하다가 이게 다시 24년 3월에 1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략 5억 정도 하락 거래가 된 거죠. 여기 그래프로만 보더라도 21년 10월에 20억을 찍고 쭉 가다가 이게 22년부터 쭉 떨어지더니 22년 11월 달에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14억까지 쭉 떨어졌는데 20억에서 14억까지 떨어진 거죠. 다시 반등을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락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59제곱미터를 그래프로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시겠죠. 전용 84제곱미터를 보더라도 최고가가 21년 8월 달에 25억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락하다가 갑자기 급락해서 거래가 됐던 23년 2월까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하락돼서 18억 5천만 원에 84제곱미터가 거래가 됐죠. 그래프로 보시면 이게 금방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전 거래보다는 조금씩 하락된 가격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서울 송파구 잠실뿐만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강동구 쪽을 가도 비슷한 양상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붙어있는 레미안 강동팰리스, 여길 보면 전용 59제곱미터 25평형이 21년 최고가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 24년 2월 엊그제입니다. 10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17년도에는 7억 중반대, 18년에는 8억 중반대, 19년도에는 9억 중반대, 이렇게 막 1억씩 푹푹 뛰었었는데 이제 2019년 가격으로까지는
폐기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전용 59제곱미터를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국민평형이라는 기준도 바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평형대 중에 가장 환금성이 좋은 평형대가 예전엔 32평대, 33평대였는데 지금은 25평대가 가장 환금성이 좋습니다. 환금성이 좋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평형이 됐다 이거죠. 자,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인 가구도 늘어났고요. 또 1인 가구 중에는 넓은 평형대에 사시다가 자녀들에게 주택을 좀 마련해 주려고 대형 평수를 팔고 25평대로 이사 가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이렇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환금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서울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일대 대단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수억 원 하락된 거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가격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혼조세라는 것이 뭐냐면 큰 폭으로 하락하지도 않고 또 큰 폭으로 오르지도 않는 관망세를 보이면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주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를 보통 혼조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혼조세를 보이니까 이럴 때가 뭡니까? 찬스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습니다. 증여들을 할 수 있는 찬스다 이거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 몇 년 동안을 예측하자면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잠실 파크리오 2단지는요 2008년 준공된 아파트인데 6,864가구입니다. 아주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죠. 여기 송파구 일대에서는 시세를 주도하는 아주 대장 아파트 랜드마크 단지 중에 하나죠. 뭐 사실 송파구의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는 여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한강변으로 엘스 아파트 있죠. 엘스 아파트는 5,678세입니다. 5, 6, 7, 8세대인데 바로 옆에 리센츠 아파트가 있습니다. 5,563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바로 트리지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라고 하는데 트리지움의 경우도 3,600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트 말고도 뒤로 쭉 가다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이렇게 헬리오시티가 있습니다. 이 헬리오시티는요 9,500세대가 넘는 그야말로 초대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가장 많은 동네가 바로 잠실입니다. 잠실 아파트 중에 저보고 대장 중에 대장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참 이게 애매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잠실 주공 5단지를 뽑을 수 있는데 5단지가 여기죠. 바로 여기가 잠실 주공 5단지인데요. 여기가 이제 롯데월드고요. 여기가 롯데타워가 있죠. 여기를 왜 대장 아파트라고 뽑았냐라고 묻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지리적 입지나 향후 가치를 보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건 뭐 그렇고요. 성파구 가락동에 헬리오시티에서도요 시세보다 갑자기 수억 원 내린 가격의 거래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전용 99제곱미터 38평이 지난 3월 16일에 17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21년 5월에 찍었는데요 2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가보다는 6억 8천 정도가 하락됐고, 또 직전 거래, 바로 직전 거래는 22억 5천만 원인데 직전 거래보다는 한 5억 5천만 원가량 싸게 거래가 된 거죠. 사실 잠실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는 시세보다 한 1억 원 정도 호가를 낮추면 금방 팔립니다. 왜?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기보다는 조금씩 호가가 내려가야 거래가 되고 있다. 요즘 송파의 아파트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갑자기 5, 6억 6, 7억 이렇게 하락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걸 정상 거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정상 거래는 보통 몇 천에서 1억 정도의 하락된 급매물이 거래되는 것이 정상 거래인데, 매물이 쌓여도 호가가 안 내려갔었는데 요즘 최근에 조금씩 호가가 내려간 것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헬리오시티의 매물량을 보니까 매물량이 한 9,000세대 중에 1,900개 정도가 지금 매물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죠. 물론 뭐 중복 매물도 있겠지만 중복 매물을 빼고 계산을 해봐도 600개 이상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8% 정도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파크리오 그 아파트도 6,800여 세대 중에 500개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8% 정도의 물량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팔려고 고가에 내놨다가 고가에 안 팔리니까 이게 뭘 하냐면 증여를 하는 겁니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보면 시가와 거래 차익이 3억 원을 넘지 않거나 또는 시가의 한 70% 수준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급락 거래들이 많은 겁니다. 아파트 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가격도 큰 금액의 차이로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전용 164제곱미터가 지난 3월 4일에 2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23년 5월 1년 전에는
이게 직전 거래거든요. 4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억 5천만 원, 한 30% 정도 싸게 거래를 한 겁니다. 역시 이것도 아마 증여라고 봐야 되겠죠. 자, 고가에 내놓으면 누군가가 이 가격에 사줘서 상승분의 이익을 빨리 보고 엑시트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자녀들에게 증여라도 하자. 뭐 이런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더 중요한 거, 호가는 비싼데 거래는 어쩌다가 되는 것이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요, 중산층의 아파트 가격은 조금씩 하락하는 반면 이른바 초고가의 특정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오히려 갑자기 값이 뛰어서 누군가가 삽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바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초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거래는 누군가는 여기서 탈출을 하고 누군가는 새로 입성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또 누구는 앞으로 더 뛸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들어가거나, 또는 그 최고가의 아파트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만족감을 가지려고 보유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반대로요, 손바뀜이 비교적 적은 그 아파트 단지는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하락할 수가 있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고 거래를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느끼시다시피 도심에 유치원, 학교 이런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아지 유치원은 늘어나고 있죠. 사람이 가는 병원은 보통 건물의 2, 3층에 있는데 동물병원은 1층에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진료 수가가 좋은 동물병원이 잘 되기 때문에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1층에 동물병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꼭 상승해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승하면 자산의 규모는 커져 보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것은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은요, 쓸데없이 과도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 과정이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새벽 배송 이용하십니까? 아니요. 장보러 직접 마트에 가십니까? 여러분, 새벽 배송 하십니까? 우리 일상에서 새벽 배송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만 의외로 이용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 하나 차이로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도 1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 곳이 있죠. 에이, 설마 새벽 배송이 안 된다고 아파트 값이 1억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배송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산골 마을 빼고는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자, 마트에 갈 필요도 없고 또 옷을 사러 매장에 가지도 않고 모바일로 또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 앞에까지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권이 사실 많이 쇠락했습니다. 새벽 배송의 대명사 쿠팡 아니겠습니까? 자, 쿠팡의 유료 회원 전용으로 로켓와우, 로켓프레시 이 두 가지를 새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밤 12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상품을 배송해 줍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켓와우는 일반 상품을 배달하고요, 로켓프레시는 신선식품을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현관문 앞에 와 있다, 이겁니다. 제 지인들이 거의 90%는 이 쿠팡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마트에 장 보러 가는 일이 제게는 휴식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좀 머리도 식히고 장 보는 재미를 가지기 위해서 일부러 마트에 가서 저는 장을 보는데요, 그런 저를 제 지인들은 뭐 미개인 취급을 합니다. 매일매일 시간에 막 쫓겨서 사는 사람이 그런 편리함을 이용할 줄 모른다, 이래서 저보고 미개인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로켓프레시는 혼자 사는 1인 가구, 뭐 또 주부분들에게는 정말 인기가 좋은 거죠. 잠들기 전에 손가락 몇 번만 이렇게 움직이면 다음날 현관 앞에 딱 갖다 놓아주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을 다른 데 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일상에서는 새벽 배송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만, 그런데 의외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도심에도 그렇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나누는 인터넷 소셜을 제가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평택 전 지역에 로켓 배송이 안 되나요? 고덕동은 로켓 배송이 안 돼서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수도권도 일부 지역은 도로 하나를 경계로 놓고 서비스 구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눠진다고 하는데, 자, 평택시 죽백동, 비전동, 동삭동 이게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 중에 죽백동 쪽의 아파트 단지는 로켓와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도로 하나를 건너서 평택시 비전동 쪽의 아파트는 또 로켓와우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로 하나를 두고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느 지역은 새벽 배송이 되고 또 어느 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그 여부가 엇갈리는 것을 두고 쿠팡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한계다라고요. 그게 뭐냐? 또 들여다봤더니 새벽 배송은 지역별로 자리 잡은 배송 캠프를 거점으로 이게 제공이 되는데 각 캠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배송 범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캠프와 캠프 사이에 요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전국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자, 로켓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지역임에도 길 하나를 두고 아파트 값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달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제가 가격을 따져보니까 어떤 아파트는 3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또 길 하나 건너는 4억 5천만 원, 또 옆에는 5억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느냐? 같은 시기에 거의 다 지어진 아파트인데 이게 뭐가 달라서 이럴까? 그랬더니 그 지역 주민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꼭 집값이라는 게 다른 것에 영향도 있겠지만 새벽 배송의 편리함을 또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거죠.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배송 서비스 단계별로 한 6천만 원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 때문에 어떤 단지에서는 로켓프레시를 제공해줘라 이렇게 단체로 민원을 넣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하철역과 가깝다 해서 역세권,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백화점, 공원, 마트 이런 데를 다 이용한다고 하는 슬세권, 다이소가 옆에 있다고 해서 다세권, 스타벅스가 가깝다고 해서 스세권 이런 용어들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파트를 결정하는데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죠. 또 그걸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좀 차이가 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후배에게 다이소 이용권을 10만 원 줄게 했더니 아이고 형님 그 다이소 10만 원이면 너무 많습니다. 10만 원이 그렇게 많아? 그랬더니 1,000원짜리 100개를 사야 되는데 100개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웃는 거였습니다. 10만 원 그러면 왠지 선물로는 좀 작아 보이지만 물건 100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생뚱맞게 상권에 대한 그 브랜드들의 입점 분위기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드리면 자, 별다방, 스타벅스는 유동인구 또는 소비력 등을 다 따지고 나서 입점을 합니다. 입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스타벅스는 또 전체가 직영입니다. 보통은 임대료를 내고 입점하는데 스타벅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매출의 몇 %를 주고 이 건물주와 협상을 하고 입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거나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한 그런 건물에만 스벅이 들어갑니다. 자, 다이소의 경우는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도 물론 들어가지만 오히려 차를 갖고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 외곽 지역으로도 다이소는 지금 나가는 추세입니다. 다이소가 동네에 있기 때문에 가는 분도 있지만 일부러 다이소를 찾아서 여기저기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먼 지역에 다이소가 생긴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집값이 다음은 얼마라도 좀 더 비쌀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다이소나 스벅을 광고할 일이 없으니까 더 자세한 언급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영상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아파트 상가들이 오랫동안 비어있는 공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건 주변에 다이소 같은 대형 소매점이 들어오면 다른 상가는 반대로 공실이 좀 오랫동안 유지되는 곳이 있다. 이런 것도 상가를 분양받거나 하실 분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새벽 배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 편리성을 갖춘 아파트는 거래되는 가격도 묘하게 좀 더 비싸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이라고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이마트 가까운 곳이 아파트값이 좀 더 비쌌었습니다.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대형 우리 그 이마트의 경우도 철수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또 그 이마트가 있던 땅 위에는 다른 주거 공간이나 오피스텔이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변화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갑자기 이 말이 기억납니다.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또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은 이런 얘기했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들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대출 많은 자가 비싼 아파트 사서 고생하고 대출 적은 자가 싸게 사서 오랫동안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다. 무리해서 빚에 넘어가는 것보다
살아남은 자, 오랫동안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러 가는 분들 중에 분양받으러 갔다가 이거 좀 황당하다라고 느끼고 되돌아서는 분도 있고 정말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5억대인 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이것저것 옵션을 고르다 보니까 어느새 7억 원이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왜 갑자기 5억 원대 분양을 해놓고 들어가는 비용은 7억 원대인지 그 이유를 제가 쪽지게처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아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다시피 발코니 확장비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 비용이 분양가에 명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7억 원이 들어가는 아파트를 6억 원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죠. 가격이 올라간다고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없고 옵션 설치를 직접 하려고 보니까 여러모로 불편한 일도 많고 좀 복잡하죠. 또 직접 입주해서 살지 않더라도 또 전세 입자를 빠르게 입주시키려면 최고급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예상하지 않게 처음 계획했던 금액보다도 더 지출이 커지게 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 강남구 DH 퍼스트 아이파크 전용 132제곱미터 확장비가 7,220만 원까지 왔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광주 화정 골드클래스 2차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비를 1억 원으로 정해서 사람들이 뭐야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놀라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죠. 최근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에 건설 중인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도 분양가는 6억 아랜데 실제로 옵션을 다 넣어보니까 이게 7억 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역시 이게 뭐야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런데 요즘 분양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요 이런 옵션들을 공짜로 해주겠다 하는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발코니 확장비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건 단지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해주겠다라는 것을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발코니 확장 비용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뭐 고무줄 가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발코니 그냥 없애고 그냥 확장해서 나오면 되지 왜 발코니를 만들었다가 확장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 전용 84제곱미터를 제가 예를 들면 전용 84다 그러면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데요. 발코니는 그 전용 면적에 들어가지 않고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별다른 시공을 과하게 하지 않고 분양을 하게 되고 또 이걸 확장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보일러도 깔고 마루 마감재도 고급으로 깔고 뭐 또 조명도 넣고 간접 조명 넣고 뭐 하다 보면 확장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 건설사 입장에서 발코니의 확장 뭐 옵션 비용 이런 게 건설사의 또 다른 수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아파트들의 경우는 분상제 가격에 맞게 분양을 하고 다른 옵션 비용은 별도의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또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상제가 아닌 지역에서도 이렇게 발코니나 뭐 베란다를 확장한다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이익 구조를 더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건설 원가를 계산할 때도 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익이 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뭐 건설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분양 담당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반 분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죠. 대구의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이 아파트에 분양 받으신 분들이 보니까 인덕션 해야죠. 오븐, 식기세척기, 뭐 김치냉장고 이런 가전제품 또 가구, 마감재 이런 옵션을 다 선택해서 계산기를 탁탁 두들겨 보니까 이게 6억인 줄 알았던 아파트가 7억이 넘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알려드리면 발코니 확장비 뭐 이런 옵션 비용은 시공사가 재량껏 책정을 합니다. 최근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비가 한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더 드는 것도 아주 수두룩하죠.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비나 이 옵션 비용을 정하고 나면 공고 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원가를 알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한 가지. 보통 사업을 하면 그 세무 계산 이걸 좀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이렇게 발코니 확장하고 어떻게 해서 별도로 들어오는 돈들 본인들도 이게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가격들이 들쑥날쑥하면 나중에 세무신고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혹시 건설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걸 좀 알려주시면 저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현상을 한 가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다뤄드리면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전혀 그쪽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은 더 심합니다만 서울의 이 집합상가라는 것은 이제 건물 내에 점포마다 소유권이 다 쪼개져서 그 소유권이 다른 상가가 집합상가입니다. 자, 근데 이 집합상가가 지금 찬밥 신세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상권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면서 임대 가격도 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다가 특히 관리비나 대출 이자를 못 내서 경매로 넘어온 상가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유찰에 유찰을 거듭해서 감정가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난 가격으로 매각이 되는 상가들도 여기저기 아주 많이 생겨나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비싼 가격에 분양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환장할 노릇입니다. 딱 올해 한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서울에서 진행된 점포 상가 경매 건수가 99건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91건, 91건이 이미 1회 이상 유찰이 다 되고요. 최대 13번 이상 유찰이 된 상가들도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 쪽에 상권이 좀 저물면서 인근 주요 점포들이 법원 경매에서 아주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가는요. 전용 면적이 1.5제곱미터짜리인데 3,188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가는 1억 9천만 원인데 그 감정가의 한 16% 정도 금액에 낙찰이 된 겁니다. 동대문 그 바로 옆에 헬로우 APM, 여러분 이 쇼핑몰 잘 아시죠? 이렇게 APM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용 1.1제곱미터 아주 작은데요. 5번 유찰 끝에 감정가가 7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의 한 35%인 246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2.3제곱미터 점포 역시 5번 유찰되면서 감정가가 2,400만 원인데 787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서울 구로구에 아주 지하철역과 가까운 테크노마트가 있는데 여기 지하 2층 상가 역시 7번째 유찰되면서 이 감정가의 한 20% 정도의 상가가 팔렸습니다. 특히 감정가 10% 이하에 낙찰된 아주 초악성 매물도 나와 있는데요. 야, 여기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종로구가 지금 상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효성 주얼리시티 지하 1층 상가 중에 감정가가 1억 5,200만 원인데요. 13번 유찰된 끝에 감정가의 10%보다도 아래인 6.5% 988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짜리 상가가 1,0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냥 낙찰이 된 겁니다. 주여. 자, 문제는 이게 얼마에 낙찰됐느냐 이것보다 상권이 죽었기 때문에 낙찰을 받는다 해도 사실은 여기서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뿐만 이런 게 아니죠. 요즘 분양하고 입주를 막 시작하고 있는 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지하상가 또는 1층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권이라는 게 한번 죽으면요 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텅텅 빈 지식산업센터들의 상가들도 이제 경매로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분양받고 임차인 한 번도 못 넣어보고 바로 경매로 넘어간 상가들도 있다, 이렇게 막 하소연들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경매가 이렇게 싸게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경매를 참여하시려거든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상가 관리비 연체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 관리비는요 좀 비싼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못 내고 두 번 못 내서 계속 누락이 되면 아주 금액이 크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떨 때는 낙찰가보다 이 관리비 연체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법원의 판례를 보니까요. 상가와 같은 그 집합 건물의 경우는 관리비가 체납이 되면 전체 체납 관리비 중에 이 공유 부분에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자가 이걸 싸게 받는 사람이 인수해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필패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는 분들만 상가를 좀 기웃거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품 판답시고 대한민국의 웬만한 상가 여러 번씩 한번 가봤습니다. 상가는요 정말 잘 되는 곳이 있고 또 안 되는 곳이 이렇게 확연하게 갈립니다. 뭐 대충 길목이 좋다, 여기는 건물이 대형이다, 이 건물에 입주민이 많다, 뭐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상가 분석만큼은 누군가에게 듣지만 말고 반드시 임장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생각보다 아주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떨어지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최고가를 툭툭 경신하는 것들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극과 극입니다.